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정치사에서 성종대 최승로 시문 18조를 토대로 해서 정비가 된 기본적인 통치체제 내용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비가 된 고려 문벌 귀족사회의 변청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4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벌 귀족사회다라고 하면은 문벌 귀족사회를 할 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입문할 때 문자가 아니라 가문할 때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실래요? 문벌 귀족사회 할 때 문은 이 문자를 쓴다는 거죠. 문벌 귀족입니다. 문벌 귀족. 문벌 귀족 그렇죠? 그래서 요 문벌 귀족 할 때 가문 문자를 쓴다는 거지. 입문할 때 문자를 쓴 게 아니라 글을 문하는 거 있죠. 그 입문할 때 문이 아니라 가문 문자를 씁니다. 이 가문의 권위를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문벌 귀족 사회는 실질적으로는 성종에서 누구 때까지라고 했어요? 의종대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성종에서 의종 때.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다시 세 식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은 어떻게 성립됐는가? 성립기하고요. 탄탄하게 성립된 고려 문벌 귀족 사회가 휘청거리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욕입니다. 동욕기. 그리고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게 있죠. 붕괴기, 그렇죠? 붕괴기. 그래서 고려 문벌 귀족 사회를 세 시기로 나눌 때 성립기, 동욕기, 그리고 뭐로 간다? 붕괴기.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지. 요 흐름을 나눠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립기부터 한번 보자고요. 성립기. 이 문벌 귀족의 유형을 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문벌 귀족이 됐는가? 지방호족들이 있죠. 신라시대 때 지방호족들, 육두품들 나옵니다. 육두품. 그다음에 후삼국 통일하는 데 공을 세웠던 개국 공신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과거, 음서, 군공, 왕실과의 혼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하죠. 그래서 문벌 귀족이 되는 거죠. 자, 이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가문들이 있죠. 가문들. 파평윤씨, 윤관, 해주채씨, 최충, 해주채씨, 최충. 그 다음에 경원이씨, 이자겸 있죠. 경원이씨는 인주이씨라고 그래요. 인주는 본관 인주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인천입니다. 인천 이씨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경주 김씨, 김부식 등 여러 가문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런 가문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문벌 귀족의 성격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초기의 문벌 귀족은요, 능력을 본위라는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 고려 문벌 귀족을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그 근거로 얘기하냐 그러면 광종대 때 시대 때 뭐가 있죠? 과거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과거 제도 실시로 본 고려 문벌 귀족 사회는 능력 본위의 개방적인 사회다. 아셨죠? 근데 말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12세기 이후에 가면은 변질이 돼요. 능력에서 다시 이제 뭘로? 혈연입니다. 혈연 본위의 개방적인 존재가 다시 뭘로? 폐쇄적 존재. 그렇죠? 혈연 본위의 폐쇄적 존재로 다시 변질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게 된 요인은 뭘까요? 정치 면에서는 음서를 제시합니다. 몇 품? 5품. 5품 이상의 관리들이 특혜를 입는 거예요. 관리의 자식들이. 또 개국공신의 자식들도 특혜를 입습니다. 또 경제 면에서는
공음전식과 줄여서 공음전. 이건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5품 이상의 관리들이 받았던 토지입니다.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죠.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는 근친혼이라든가 동성혼이 있습니다. 근친혼, 동성혼. 여기다가 학연, 교육면 학연. 네. 학연 있죠. 왜 지공고하고 합격생하고 좌주와 문생 이런 관계들, 뭐 혈연, 지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등 이걸로 인해서 고려 문벌 교육 사회가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변질이 돼서 터진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이자금연환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자금연환이에요. 1126년입니다. 그거의 결과가 일부 원인했던 사건이 있죠. 묘청, 서경, 천도, 운동이에요. 이건 1135년입니다. 이거의 결과가 일부 원인이 됐던 묘청 사건. 이 두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려 문벌 기억사의 모수는 전혀 수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 있죠. 그게 뭔가요? 1170년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을 통해서 완전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의 결과가 뭘로? 풍객이 무신정변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자, 이 흐름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고려 문벌 기록 사이의 전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자금연환하고요, 묘청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려 문벌 기록사의 모순이 노출됐다는 점, 풍수도참설이 이용됐다는 점, 그리고 둘 다 실패로 끝났다는 점.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냐 그걸 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보자는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고려 문벌 기록사의 모순이 근본적인 모순이 수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누적이 돼서 이제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이거의 결과가 이어서 뭘로? 무신정변으로 나왔다. 이 무신정변의 원인은 고려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있어요. 문을 숭상하고 숭문, 무를 천시하는 겁니다. 뭐죠? 천무, 숭문 천무예요. 이것이 고려 문벌 기록 사회의 모순이 폭발했던 무신정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자금의 난부터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성립된 고려 문벌 기록 사회가 노출된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이자금의 난이라고. 이 이자금의 난을 보기 전에는,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음 장에 보시면요, 왕실과 경원이 씨의 혼인 관계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자겸 가문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이 경원이 씨가 중앙에 진출한 것은 문종대 때부터예요. 문종대 보면은 표에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자연이가 이자겸 할아버지거든요. 얘가 이제 딸을 문종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왕실의 외척 가문으로 득세합니다. 그다음에 이자겸 개인으로 본다면은 예종과 인종이 있죠. 예종과 인종대 때 이자겸이가 거듭 외척이 돼요. 그 문경태유가 이자겸의 둘째 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폐비가 된 인종의 폐비가 된 두 딸이 있죠. 이게 이제 위에 나오는 폐비가 누구냐면은 이자겸의 셋째 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폐비가 이자겸의 넷째 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자겸의 둘째 딸을 예종에 출가를 시켰죠. 그 사이에서 누가 나왔어요? 인종이 나왔죠. 근데 그 인종에게 이자겸이는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출가시키는 거야. 중첩된 혼인관계죠. 족보가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은 이자겸에게 있어서 인종은 누구예요? 외손자죠. 외손자이면서 셋째 사이 또 넷째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인종은 말이죠. 인종은 이자겸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외할아버지가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장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장인. 그지? 근데 이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겸 딸들은 서로 자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매인데 시어머니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자매이면서 중첩된 혼인관계의 모순,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대 때 이자겸의 세력이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예요.
완전히 모든 어떤 그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때 여진이 북쪽에서 4대를 요구를 하자 이장의미가 4대에 수락을 해버리잖아요. 1126년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장의미가 실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장의미가 여진의 4대를 한 이후에 풍수 도참설이 이용됐다고 그랬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그중에 이장의미 나와서는 도참설이 나옵니다. 18자 위왕 또는 목자 득국설이라고 그랬습니다. 18자는 글자를 파자를 해놓은 겁니다. 깨놓은 거거든요. 그걸 합자를 해놓으면 18자는 뭐가 돼요? 이씨가 되는 거죠. 이씨. 18자 위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씨가 왕이 된다는 거죠. 또는 목자 득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나무 목자죠. 목자 득국.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도참설을 믿고 누구를 척준경을 끌어안고 인족을 감금을 하고요. 독사를 기도합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궁궐에 불을 지르고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척준경이가 인종에게 회유당해요. 척준경으로 하여금 인종은 이장의미를 죽이게 해요. 그래서 이장의미가 죽어. 그래서 이장의미 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궁궐 불탔죠. 왕권 실추가 됐겠지. 사회 경제 혼란 가속되지. 북쪽에는 여진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 조정은 개경파와 서경파 즉 묘청과 김부식 세력이 양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표, 개경파와 서경파의 표 좀 잠깐 좀 보십시오. 이 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실래요? 김부식과 묘청과의 관계입니다. 전자 김부식, 김인존, 후자 묘청, 정지상, 백수한. 전자 보수적인 문벌 귀족, 후자 지방의 신진 관료 세력. 전자 사대적인 유교 사상을, 후자는 풍수지리 사상과 자주적 전통 사상을. 전자 신라 계승의식을, 후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대외 정책의 전자는 보수적인 사대의식, 후자는 진취적인 북진주의, 고구려 고태복을 위한. 그리고 주장 내용에 보면 전자는 유교 이념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 흐른 대로 가자. 역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이어진 금과 4대 관계를 유지하자.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리고 서경촌도 당연히 반대하죠. 후자는 왕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추진합니다. 특히 우리가 묘청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이유는 금국정벌과 칭제건원을 주장했다는 거죠. 거기는 박스를 좀 칩시다. 금국정벌, 여진정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자는 거고요. 여진의 4대를 뿌리치자는 겁니다. 칭제건원이란 얘기는 뭐예요?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쓴다는 거죠. 칭제건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풍수지리사상을 토대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여진을 치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두 세력들이 이제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개경의 땅에 덕이 안 좋으니까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김부식은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것 같고요. 국가 정책적으로는 이견이 없었어. 그러니까 서경천도 하기로 했어. 서경이 이제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요. 수도 정비, 수도를 어떤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왕이 사업 경과를 보기 위해서 서경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비가 와서 물이 불어서요. 그 강을 건너던 신하들이 일부 실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이거 불길하다. 가지 맙시다. 해서 이제 인종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와버렸어요? 개경으로 와버렸습니다. 이때 묘청이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서경으로 독자적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자기 군대를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보내온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대에서 천견 충의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자인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반역이죠, 일종의. 고려시대 때 법률에서 가장 중개로 다스렸던 법률이 뭔지 아십니까? 반역죄하고 불효죄거든요. 유교 윤리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를 저지른 묘청을 개경의 김부식이 가만두겠습니까? 군대를 꾸려서 가서 1년 만에 쳐버렸어요.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더불어 고려가 국초부터 추진해왔던 고구려 고토 회복을 위한 북진 정책도 어떻게 했어요? 물 건너 가버렸죠. 그리고 김부식은 진압을 하고 나서 묘청의 서경천도는 진압 이후 신라 계승 의식에 입각한 책 김부식 뭐죠?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아니고요. 묘청 사건을 진압을 하고 나서 물러나요. 물러나서 왕이 국가 정부 차원에서 김부식 개인이 쓴 건 아니겠죠. 학자들을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했어. 1145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라는 책을 보면요. 고려의 북진 정책을 좌절시킨 역사관에 입각한 책.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는 북진 정책 좌절된 이후에 분위기 자체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분위기로 쫙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은 여기서 종착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부식 등의 어떤 보수 세력들이 집권 쭉 해 나가는데 묘청 서경천도 운동에 무신들이 대거 동참했거든요. 왜? 숙문 천무의 풍조에서 묘청 사건에 동참했는데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숙문 천무의 풍조는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심화가 돼. 그것이 무신정변으로 폭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묘청 사건은 실패로 끝났는데 자, 마지막 줄에 묘청 사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사의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내부의 분열이라면은 그 표에서 보수적인 문벌 귀족과 지방의 신진 관료 세력의 대립이죠. 지역 세력 간의 대립은 뭐야? 개경대 서경이죠. 풍수 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 사상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의 충돌. 전자는 묘청, 후자는 김부식입니다. 또 고구려 계승 이념과 신라 계승 이념의 대립. 전자는 묘청, 후자는 누구예요? 김부식이죠. 그래서 고려 문벌 격사의 모순이 노출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묘청 사건은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근데요, 한참 후에 한참을 하면 언제냐면은 일제강점기로 갑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에 묘청 사건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밑에 단재 신처입니다. 신처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했어요?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 대사건이라고 했어.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묘청의 사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청의 서경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김부식을 4대 보수주자로 매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처가 살던 시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묘청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김부식처럼 적절하게 사대하는 사람보다는 묘청처럼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좀 반항아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채호는 묘청을 4대 보수자로 폄하하죠. 그리고 김부식을 다시 묘청을 영웅으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영웅으로 치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묘청 사건에 동참했던 무신들이 더욱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무신정변은 이제 폭발했습니다. 그 숙문 천무의 폐해가 나와 있죠. 바로 다음 장에 숙문 천무의 폐해 좀 한번 보세요. 무신들이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장악했다. 고려는 무과가 거의 실시가 안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신들이 무신의 최고 고위직을 다 독점합니다. 강감찬 장군, 서희 장군, 윤관 장군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희, 또 강감찬, 윤관은 다 문신이거든요. 문신. 문신이면서 무관의 고위직을 다 독점하고 있었어요. 또 과거에 무과이기였습니다. 또 세 번째 앞에 나왔었죠. 강해제가 폐지가 됐죠. 인종대 때. 그렇지? 국학 7제의 강해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관의 최고관직은 정삼품입니다. 1품, 2품 무관은 없어요. 품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신과 무신의 토지 지급할 때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신은 당연히 작게 주는 거죠. 또 중앙군인에게 줬던 군인전을 이 중앙에 근무하던 문신들이 받아야 할 토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몰수합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에서 김훈, 최질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이걸 김훈, 최질의 난이라고 그래요. 이 김훈, 최질의 난으로 해서 한 근 1년 가까이 권력을 잡아요. 이게 무신난의 선구거든요. 그러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군인들에 대한 차별 내고, 무에 대한 차별 내고, 군인들이 국방에 근무도 하고, 또 노역, 사역할 일 있으면 삽 들고 나와, 빗자 들고 나와, 노역을 시킨다거나, 군인들의 불만도 고조가 됐었고요. 의종의 실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문벌 기억사의 모순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다는 점. 여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한 방. 그것이 무신의 역량이 신장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무신의 지위가, 의식이 신장이 된 거예요. 옛날 무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무시한단 말이에요. 들고 일하는 거죠. 이것이 보현원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보현원 사건은 개경 궁궐 부근의 별궁입니다. 별궁.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술 취한 문신 할례가 무신 그 수바퀴 게임을 시켜가지고 지니까 말이에요. 네가 뭐 무신이냐 하면서 이제 뺨을 때리면서 무신이 계단에서 굴르죠. 이때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정중부 등이 문관을 쓴 자는 다 쳐 죽여라.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등이 결탁해서 무신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의종을 폐위시켜서 거제도로 유배를 시켜요. 유폐시키고 명종을 옹립을 시키면서 바로 무신정권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방이가 이고를 죽이고 다시 정중부가 이의방이를 죽이면서 정중부의 독주체제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무신정권이요. 그 밑에 표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중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경대승.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등장합니다. 경대승이가요, 정중부를 죽일 때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산채로 등뼈를 추려 죽입니다. 그 죽이고 나서 정중부가 신변보호를 해서 뭘 설치해요? 도방입니다. 개인 사병 집단 도방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의민이 경대승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 경대승이가 27살의 권력을 잡아요. 31살의 병사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민은 누구냐면은 이게 노비거든요. 어머니가 노비예요, 노비. 그래서 일천즉천이면 노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입니다. 이 어수선한 혼란기 때 권력을 잡습니다. 나중에 최충원의 산호, 만작의 봉기에 보면 왕우장상이 어찌 씨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지금 보고 한 얘기냐면 이의민을 두고 한 얘기예요. 노비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이의민이 1196년 최충원에게 피살이 돼요. 최충원이 권력을 잡습니다. 최충원 때부터 이제 4대 63년간의 실질적인 고려 무신 정권의 틀을 갖춰놓죠. 최충원 다음에 누구죠? 최우. 원래는 최이입니다. 이때 고려 왕이 고종인데 고종의 이름이 왕이에요. 왕하고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거든요. 한자가 달라도 발음만 같아도 같은 글자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최우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최양, 최의. 여기까지가 4대 63년이에요. 근데 최의가 1258년에 김준에게 죽습니다. 김인준이라고도 하고요. 김준이라고도 합니다. 유경이라는 사람하고 연합해서 최의를 죽이면서 실질적인 무신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면으로 갑니다. 이면은 김준을 죽이고 등장합니다. 이면은 이면의 아들이에요, 아들. 여기까지가 이제 1270년 끝에서 무신정권의 변천 과정인데 몇 년 정도 가냐 했더니 정확히 100년이네요. 그렇죠? 여기 한번 봅시다. 무신정권에서 세 시기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성립기, 무신정권의 확립기, 그 다음에 무신정권 몰락기, 그렇죠. 성립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지금?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4대 63년. 그리고 김준, 김인준, 그 다음에 이면, 그 다음에
이뮤무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통치 기구들이 정방, 중방, 정종대 중방, 도방, 그 다음에 이의민 때 다시 중방, 최충원 때 하면 뭐 교종도감, 또 도방부활, 또 최충원이 명정에 올렸던 정치 개헌이 있어요. 시무십조. 진짜 정치를 하겠다, 개혁하겠다는 것보다는 최씨 정권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후 때 보면 정방과 서방이 있어요. 그 틀이 최항, 최의 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희가 김준에게 피살이 되면서 최씨 정권의 종식을 고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대, 이면, 이뮤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몽골 침략도 있습니다. 누구 때냐면 이 최후 때예요. 최후 때. 대관계에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최후 때 몽골의 침략을 받고 최후는 한번 싸워보겠다 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강화도로 옮깁니다. 이때가 1232년입니다. 1231년 고종 18년에 몽골 침략을 받고 이듬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강화도로 수도로 옮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항몽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이면, 이미무 때에 몽골의 침략은 총 몇 차? 6차 침략이 감행이 됐습니다. 강화도에서 정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육지는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문신들이 차례 항복하자. 근데 무신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반발하던 무신 이뮤무를 문신들이 죽여요. 그리고 문신들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개경환도가 단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1270년입니다. 그러니까 개경환도의 주체는 문신이에요, 무신이에요? 문신입니다. 무신이 아니에요. 문신이에요. 문신의 개경환도에 누가 반발하는 거죠? 무신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삼별초 항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촌을 항몽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경환도는 뭐냐? 개경환도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몽골에 저항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몽골에 항복한다 이런 의미죠. 거기에 반발했던 삼별초 항쟁이 1273년까지 강화도에서 어디로 하죠? 진도, 배중손, 토벌대자 김통정을 중심으로 제주도에서 저항하다가 전원 자결해버립니다. 수적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원 자결해버려. 그래서 이제 삼별초 항쟁 진압 이후에 고려는 원 간섭기, 이른바 자주성 실현기로 가는 거죠. 이런 의미요. 그러니까 고려 문벌개혁사의 모순이 마지막 노출된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 이후에 고려 문벌개혁사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산뜻하게 그 모순이 수습된 산뜻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확히 몇 년 후냐 했더니 정확히 100년 후네요. 그렇죠? 딱 100년 후입니다. 1270년. 이 1270년에 어디로 간다? 결국은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요 시기가 이제 자주성 실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국호가 없어진 건 아니죠. 우리 고려의 자주성에 스크래치가 좀 난 겁니다. 그래서 자주성 실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고려 문벌 기억사의 변천 과정입니다. 특히 무신정권 그러면은 그 중에 최씨 정권을 얘기하는데요. 최씨 정권 때 통치 기구들을 따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무신정권에서 최씨 정권 맨 밑에 쪽에 표 밑에 좀 보겠습니다. 최충원의 무단 통치가 있습니다.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은 무할 때 무입니다. 그러니까 문신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무신이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충원은 희종에 의해서 진강으로 제후로 책봉이 됩니다. 진양, 지금의 진주입니다. 진양에 흥령부를 설치해서 무신정권의 중심기구를 마련합니다. 왜 하필 진주입니까? 라고 하면은 진주는 최충원의 외갓집입니다. 어머니가 진주 유씨인데요. 여기 외갓집을 근거로 해서 통치 기반을 닦아놓는 거죠. 자, 여기에 교종도감을 두고 장을 교종별감이라고 그래요. 최씨 정권의 권력 유지 기구입니다.
교정별감. 최씨들이 이제 교정별감 중 거의 이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종에 걸렸던 시무십조 또는 봉사십조라고 하는 것은 봉사, 왕 이해는 못 보게 밀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를 봉사라고 되어 있래요. 시무. 시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에요. 당장 해야 할 아주 급한 일, 이걸 시무한다. 그 봉사십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제법 그럴듯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최씨 정권의 권력 유지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방을 부활하죠. 신변보호를 해서. 도방을 원래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경대승이가 정중부를 죽이고 신변보호를 해서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게 이음인 때 없어진 거예요. 이걸 최충원이가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원 정책에 보면은 교종승려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교종을 억압하고 선종을 혼합니다. 이 무신정권하고 선종하고 궁합이 잘 맞고요. 교종은 문벌 귀족하고 궁합이 잘 맞았어요. 그 다음에 최후로 넘어옵니다. 정방. 자기 집에 설치했던 인사권 장학기구입니다. 모든 인사행정을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서방이 있습니다. 서방은 문신들로 구성된 정치자문기구입니다. 거기 한자가 있죠. 능문, 능리라고 하는 한자가 있죠. 그죠? 뭐냐면은 문학에도 능하고 행정실무에도 능했다 이런 뜻입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고려 말에 누구냐면은 신진사대부로 등장하는 계층이에요. 계속 봅시다. 군사 기반으로서 도방, 사병집단, 이거는 개인 사병집단입니다. 신변보호를 위한. 그 다음에 삼별초, 이거는 공적 집단입니다. 야별초를 좌우별초로 나누고요. 몽골 침략 때 몽골에 잡혀갔다가 탈출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걔네들로 구성된 신의군이 있습니다. 묶어서 삼별초. 그런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최씨 정권의 대몽항쟁에서 호국불교 나와 있죠. 바로 팔만대장경 그리고 강화천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최씨 정권에 지금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뭐 군사적인 이런 기반들을 지금 열거하시는 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중에 정리해 봅시다. 최씨 정권 유지의 정치적 기반은 맨 밑에 뭐가 있어요? 교정도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방이 있고 그 다음에 서방이 있습니다. 군사적 기반 좀 정리해 봅시다. 도방 있죠. 삼별초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이 있습니다. 뭔가요? 농장과 노비예요. 농장과 노비는 최씨 정권 유지의 경제적 기반이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업적으로 본다면 팔만대장경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호국불교, 몽골의 침략을 불력해서 막자. 그 다음에 능문, 능리의 관리들에 의해서 서방을 통해서 등장했던 폐관 문학 발달입니다. 폐관 문학의 발달. 이것이 최씨 정권의 문화적인 업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문벌 기역 사회가 이 시간에 성립이 돼서 휘청거려서 붕괴가 되는 과정까지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무신정변은 고려 사회를 양분하는 전후기로 양분하는 그런 기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신정권까지 우리가 몽골 침략 이전에도 뭐 거란과 여제 침략은 있죠. 문벌 기록사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환계, 즉 거란과 여진과 최후 때 몽골 침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 장 5장 대관계 변화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벌 기록 사회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